조원태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카카오와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산 10조 이상 상호 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 총수와 LG, 두산그룹의 총수도 새로 지정됐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그룹과 LG, 두산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됐습니다. 한진그룹은 고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LG는 고 구본무 전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변경됐고, 두산은 고 박용군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LG 구광모 회장과 두산 박정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첫 4세대 총수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 부회장으로 총수가 바뀔 것인지 관심을 모았지만 정몽구 회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액션을 취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독일인 정몽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그런 개연성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지난해보다 1개 줄어든 모두 59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산 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 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에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카카오가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는 현물 출자와 주식 취득으로, HDC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자산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준대기업 집단에는 애경그룹과 키움증권 지주사인 다오키움이 새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자산이 줄면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대기업 집단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해 소유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등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했지만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의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총수 변경 신청서와 상속 계획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장 선임에 대한 논란까지 발생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은 했어요. 네, 한진그룹이 그동안 서류 제출하지 않아 두 차례 미뤘던 한진그룹 동일인 총수 지정을 이번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사람은 조원태 대표가 가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조원태 대표, 그러니까 일각에서 회장직함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네, 한진그룹은 지난 24일 한진칼 이사회가 사내이사였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공동대표이사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조원태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지만 회장으로 선임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한진 내부 인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한진그룹 측에서는 이사회가 회장 선임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는데요. 공정위는 회장 선임은 한진 내부 문제라며 동일인 지정과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이사 그리고 회장, 이게 차이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합니다. 네. 대표이사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회장도 될 수 있는데요. 한진칼은 정관에 대표이사인 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입니다. 한진칼 회장이 되면 그룹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장 직함을 둘러싼 논란 이제 잦아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진그룹 측은 이사회가 회장을 선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사회가 조원태 회장 선임을 실제로 결정했는지는 회의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일인 지정부터 회장 선임까지 갈등이 계속되면서 경영권 분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호 전 회장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조 전 회장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조현민, 어머니 이명희 씨에게 분산됩니다. 조원태 회장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이들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족 간의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적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 언제 적발된 거죠?
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국감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하였고 자금 흐름 분석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법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총 9개로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긴급명령이 내려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 원입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물리며 미납된 과징금에서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총 55%인 12억 3,700만 원이 계좌를 갖고 있었던 증권사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적발된 게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에도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었죠. 네,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은 1,199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적발했는데요. 금융실명제 적용 시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10년이 지나도록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법제처가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법제처 해석에 부합한 27개의 계좌에 대해서만 34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소송이 하나금융의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판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하나금융은 오늘 국제중재재판소 ICC로부터 론스타가 요청한 손해배상 신청과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전혀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론스타가 요청한 손해배상 신청이라는 것은 3년 전인 지난 2016년 8월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건데요. 처음에 5억 달러로 제기를 했던 최종 손해배상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14억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예.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론스타가 2010년 7월에 이 지분을 하나금융에 4조 4천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매각 과정이 지연이 됐는데요. 론스타는 결국 그 다음 달인 2011년 11월에 처음 계약보다 5천억 원 정도가 깎인 3조 9,157억 원에 외환은행을 최종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못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된 건데요. 특히 하나금융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론스타의 주장이 국제중재사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투자자 그리고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고 있나요? 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낸 10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소송 역시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인데요. 이번 하나금융지주의 판정 결과가 정부 대상으로 한 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소송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올 들어 한 차례 보험료를 올린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들이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이달 말부터 또 올립니다. 서민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주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손보사들 손해율이 나빠졌다고 앓는 소리를 해왔는데 결국 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냈어요. 이달 말부터 올린다는 거죠. 네, 업계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실적 발표회에서 6월 첫째 주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1위가 보험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손보업계도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악사손해보험은 이번 달 말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4% 인상하고 KB손해보험도 다음 달 초에 1.4에서 1.5% 올립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초에 차 보험료를 올렸는데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인상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뭔가요?
네,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는데요. 손보사들은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돌려줘야 할 보험금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추날법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진료 수가가 크게 오른 것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 1분기 손보사의 실적이 좋지 못한 점도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삼성화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2,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1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 1위인 LG화학이 볼보 자동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LG화학이 볼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고요? 네, LG화학은 볼보와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LG화학은 계약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볼보는 LG화학이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고 이번에 구매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보는 앞으로 신차는 전기차만 내놓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에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순수 전기차로 채운다는 구상입니다. 네, LG화학이 다른 업체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죠? 네, LG화학은 현재 벤츠와 폭스바겐, 포드를 비롯한 전 세계 완성차 업체 13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지난 10년 동안 210만 대에 이릅니다. LG화학은 관련 매출이 내년에 1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올해 27조 원에서 3년 뒤인 2022년에는 75%가 늘어난 47조 5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2달 연속 25만 명 넘게 늘던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류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 수는 2,70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2월과 3월에 각각 25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10만 명대에 그치며 주춤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8%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4만 9천 명 늘었지만 제조업, 도소매, 숙박 등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는데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입니다. 청년층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든가 중앙직 공무원의 원서 접수에 따라서 그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월의 경우에는 9개 시도 정도가 4월로 이동을 하면서 전월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하락하는 영향을 주었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27만 7천 명이 줄었는데 특히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27년 만에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에 신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5,799억 원을 투자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장초우 공장에 이어서 추가 생산 기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과 이금융권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발표한 자영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전 금융권 자영업 대출은 405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 동월보다 11% 늘었습니다.
전 금융권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지방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연체율이 최고 7.75%까지 급등했습니다.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호, 재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구체적인 지원 방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우선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 개입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개입팀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뒤 안정을 유도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내년 중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지정되는데요. 특히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는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지자체장 결정으로 행정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현재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가운데 7만여 명이 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고 9만여 명은 지역 재활센터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3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들의 치료 관리를 위한 인력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700명 넘게 충원하고 현재 전문 요원 1명당 60명 수준인 관리 대상자를 25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또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등록 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병원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8,5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300여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페인트나 마감재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모래 등에서 기생충 R이 검출된 곳도 20곳이 넘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위반 시설의 98.6%가 개선을 완료했고 아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18곳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준영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택시기사 또 분신.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에 반대하며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했고 이번 사고가 4번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참 말씀드리기가 참 그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모두가 잠든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9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인 서울광장 앞에서 76세인 안모 택시기사께서 온몸에 어떤 인화성 물질을 바르고 분신을 했었는데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미 지금 현재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던 택시에 이 공유 택시와 관련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를 써놨다라는 점에서 이 타다를 비롯한 공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에 대한 어떤 항의조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오늘 숨진 안 씨의 택시 곳곳에 붙여져 있는 이제 공유경제 꼼수, 타다, 아웃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 카풀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었죠. 아마 오늘 안타까운 사건의 좀 핵심 관련해서 소카 이재용 대표의 타다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카카오 카풀이 합의가 됐을 때부터 실은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타다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타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연락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한쪽은 일반 고객이지만 또 한쪽은 렌터카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인승의 기사까지 같이 있는 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이 타대 쪽에서는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렌터카를 일반 고객이 빌리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망을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이 택시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게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시민들로부터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았었고 출범 이후에 거의 1,300% 14배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또 다른 축이 또 다른 이제 택시 노조와의 갈등의 접점이 카카오 카풀에 이어 지금 타다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최영호 교수님은 오늘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것이 진전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도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타다도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어떤 불법적인 이런 영업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객운수법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하는데 예외 규정으로 뒀고요. 예외 규정의 이 근거는 관광 활성화라고 지금 돼 있는 상황들. 그래서 자,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이 됐으면 정부나 우리 정책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들을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더 나오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실 사회적 대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내분을 통해서 또 분열되고 있는 듯한 역할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 택시조합의 이제 이사장도 나오셨지만 또 강력히 대타협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의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업계 분열 그리고 정부와 정책 당국의 후속 조치 미비가 이런 사건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앞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으로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한 사고가 있었고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정부와 여당, 카카오와 택시 업계 등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합의점은 마련을 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카풀은 현행 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한다. 네, 최 교수님, 이 택시 업계의 반발은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지금 4분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마다의 지금 이 이해관계들이 서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려면은 한 발씩 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 타협의 대의미를 못 살리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우리가 공유경제 하는데 공유경제의 제일 시작점은 각각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육성시키는 데는 분명히 정부에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이런 업계들을 다시 흥분케 시키는 그런 작용점이 되지 않았는가 우려감이 많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런 분위기라면 이미 진행이 됐던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라는 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대1 세부적으로 어디선가 합의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의 변수, 조금 다른 변형된 모습들의 공유경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리간지할 수 있는 대타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준을 설정해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문제 터지면 대타협, 또 여기 문제 터지면 대타협.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쇄적인 좀
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최 변호사님, 애초에 이 카카오의 카풀뿐만 아니라 소카, 타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공유경제 서비스와 합의가 다 같이 마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야가 이른바 선거 개편과 관련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극도의 어떻게 보면은 분쟁을 겪고 있는데 그와 같은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분쟁의 유탄을 맞은 것이 바로 이 공유 경제와 관련되는 이 법안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고 그에 이어서 타다, 소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달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했었었는데. 마침 이게 그 선거구와 관련해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국회 일정이 올스톱이 돼버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택시기사의 또 다른 분신이 있었었는데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쟁으로 싸울 땐 싸운다 하더라도 법을 만드는 일들은 국회에서 해나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 사실 그 서울 이외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큰 흰색 카니발 뒤에 타다라는 한글이 있는 그 차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타다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 앞으로 이제 우버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서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법제가 지금 재정비되지 아니하고 또 기득권 논란 이게 있으면서 지지부진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타협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이게요 공유 경제가 경제학자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법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로렌스 네. 레이식이라고. 그래서 법적인 이런 조치들을 신뢰를 쌓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게 공유 경제고요. 항상 기득권에 대한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에 대한 도전과 이런 것들을 법제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법제화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게 공유 경제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거죠. 우리도요 192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택시 왔을 때 인력거 모시는 분들이 이런 단체 행동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법제화를 통해서 공유 경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쉽사리 지금 갈등이 봉합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여야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이와 같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몇 분의 희생이 있었고 그 사이에 여야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의 모임이 있고 공청회 끝에 이와 같은 그 합의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카쉐어링 자동차 공유 이 프로그램이 사실 해외에 비한다고 하면은 몇 차례 법이 좌초가 되면서 네. 상당 부분 늦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했을 때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지부진한 어떤 경제 성장에서 새로운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빨리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 공유 경제라는 거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유 경제라는 게 마치 나눠 쓰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계속 나온 얘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네. 것이 하나의 공유를 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이게 마치 사물 인터넷처럼 연관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일단은 공유경제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기준으로 나아가고요. 네. 한편 나아가는 도중에 이런 택시기사분처럼 피해보는 이런 집단들과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떠안고 실은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해 줄까?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같은 정부의 모습은 하나의 문제를 지금 메우기에 급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하반기 특히 9월, 10월에 가면 본격적인 이제 총선 구도로 가버립니다. 선거구 구도로 가버리면 정부 정치권 한 발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입기 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또 내년 총선 때까지 1년 가까이를 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고요. 네, 정부는 지금 말뿐인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당첨되면 로또, 난리난 청약.
계약 취소로 나온 단 한 가구의 물량에 4만 7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당첨되면 로또, 시세 차익만도 5억에 달한다는 입소문에 빚어진 일인데 관련해서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지금 한 가구 모집하는데 4만 7천여 명, 뭐 5만 명 가까이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4만 7천 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네. 어제 제가 여기에 방송에 출연하고 저희 사무실에 일하러 다시 들어갔는데 네. 친구가 이걸 보내주면서 원래 5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네. 서버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것이 네. 어제 6시 반까지 됐는데 제가 6시 15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렇게 링크를 했더니만 2분 만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사실 나도 이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당첨자는 48세였는데. 그런데 제가 봤더니만 5시에 발표했죠. 네. 오늘 10시에 네. 인터넷 발표가 됐었고 실제로는 1972년생 전모 씨로 지금 1등이 됐는데 네. 다가오는 다음 주에 본 계약을 하지 않을 걸 네. 대비를 해서 예비 순서로 1등부터 10등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예비 1순위는 일주일 동안 잠 못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비 순위에도 변호사님은 들어가셨습니까? 이거 안타깝게 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2년 전에 분양됐었는데 네. 그중에 이게 취소가 돼서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4만 7천 대 1로 늘었는 것은 이 두 해 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에 대해서는 17대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양가로 지금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 시세 차익이 한 5억 원 가까이 되고 더불어서 이게 분양가가 9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한 4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붙어보자 이런 심리에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4만 7천 대 1이었는데 오늘 붙은 사람께 정말 로또의 행운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이 경쟁률만 높이고 행운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최 교수님 그리고 정평론가님 이 소식, 이 로또 분양 알고 계셨어요? 로또 천약 이 내용을? 며칠 너무 전부터 널리 들었어요? 알려졌던 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당초에 그러니까 2017년 분양 때 한 명이 취소가 됐다. 그게 이제 부적격자였던 것 네. 같아요. 이제 청약 통장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을 때부터 실은 그때부터 요번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8억 원대 후반 한 8억 5, 6천을 본인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오롯이 8억 7천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되니까 어느 정도 대출이 되니까 네. 4억 정도였었고 로또 얘기한 게 주변 시세가 지금 뭐 이런 동대 14억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5억이 낮게 잡아서 프리미엄 5억인 것이지 6억 정도라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알고는 있었으나 저는 이제 응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요. 조금 이제 의아해. 어떻게 최진영 변호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근데 이렇게 재추첨이 되면요. 무순위 청약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뭐 집을 갖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따라서 뭐 요새 유행하는 줍줍 주워 먹는다 현금 부자 우리 최 변호사께서 교수님 저도 흑수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사실 이쪽으로 이 재개발 계획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 6억의 이제 시세 차익이 있다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정부가 대출을 강화함으로 해서 일어난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평당 분양가가 2,5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9억 이상이 넘으면 대출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포기하는 그런 사태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평론가님,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예비 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이번 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 방침을 얘기해 드리면은 이제 줍줍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대출 규제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실수요자들도 엄두를 못 냅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7억대 이상, 9억대도 이상도 엄청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각나냐? 1순위, 2순위가 다 미달이 나와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제
이제 순위 당첨은 다 빼고 나머지 다시 재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금 있는 사람들이 알짜들을 다 주워간다라고 해서 줍줍이 나왔고 이걸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1순위, 2순위 말고도 예비 당첨자 비율을 5배를 뽑아놔라. 왜냐하면 적어도 예배 당첨자까지는 청약통장이라든가 순위 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줍줍을 막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당초 공고가 20일 전이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 줍줍을 막겠다고 내놓은 그 이제 5배 예비 당첨자 비율 확보 이것도 실은 핵심은 비껴나간 거예요. 5배, 10배 뽑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현금으로 지금 뭐 9억, 10억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물량은 또 현금 부자가 주워갈 수가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는 겁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렇게 대출하고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 무순위 후보자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분 다 저도 최근에 지금 뭐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줍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결국 그들만의 리그,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예전보다 이제 그 예비 당첨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정말 작은 어떤 그 틈만 있으면은 자본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된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 정부 규제가 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항상 정책이라는 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풍선 효과로 딴 데서 피해가 보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예비 후보자들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수요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일 생애 최초에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로 이런 DTI라든가 LTV의 제한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풀어주셔야 우리 실수요들이 이제 돌아가고요. 그런 부분들 이 모든 정책은 사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듯이 디테일로 갔을 때 국민이 감동하고 거기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힘들이 나오는데 큰 것만 내놓으면 국민들이 다 따라오는 듯한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미세한 핀셋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부의 규제에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렸던 로또 청약 좀 씁쓸한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 하나금융. 위너 지금 아이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금융 얘기입니다. 이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제기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는 얘기인데요. 변호사님, 이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사실 뿌리는 IMF죠. 네. 우리나라 IMF를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기관, 알짜 기관들이 해외 사모펀드에 많이 팔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경에 이 미국계 이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년 지나고 나서 고가의 영국계 은행인 HSBC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먹튀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고발이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고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HSBC에 넘기지도 못하고 소송은 이루어지고 그런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대법원 관련된 판결이 2010년에 나면서 이제 관련됐던 사람의 무죄가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HSBC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피고인 하나은행에 이것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매각 대금이 한 8천억 정도 늦게 됐다. 결국 소송으로 질질 끌면서 빨리 넘겨지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은행 당신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8천억 원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소송을 2016년에 제기를 했었는데 3년 만인 이번에 이 하나은행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라는 결과입니다. 네, 정평론가님, 사실 이번 소송 중재 신청 당시부터 하나금융이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지 않았나요? 네, 저도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국제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실은 국내에서 내려졌던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실은 이제 크게 두 축으로 나눴었는데요. 이제 핵심은
론스타라는 게 결국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원 판결이 들어갔는데 당시 이것에 이 소위 말한 매각을 허락했던 변영호 국장이라든가 이모 행장에 대해서는 무죄. 네. 그런데 론스타 측에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쳤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 어쨌든 우리나라 쪽에서의 공무원들의 행정에서는 큰 결격을 차지할 수가 없는 딜이었지만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 주가 조작을 통한 어쨌든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미 론스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부정적 행위를 안고 간 거예요. 네.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걸 이제 들고 국제심판소에 갔을 때도 이미 론스타는 주가 조작이라는 것에 자기 멍해를 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의 승리가 예견된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뭐 국제 판결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 교수님, 이렇게 네. 불리한 상황에서도 론스타가 굳이 또 중재 신청을 낸 거는 뭘까요? 그 이제 이거는 하나금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S를 이제 신청을 했고요. 네. 그 보험 대책으로 사실 하나금융을 2016년에 갑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지만 이 론스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뭐 다들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이 판결이 뭐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하나금융을 또 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체 총액을 마친다 이런 작전으로 나왔다는 게 뭐 이 업계의 이제 분석이고요. 사실 그때 하나은행을 걸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뭐 인제서야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금융은 3천억 정도의 충당금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 풀렸는데 사실 지금 하나은행이 저렇게 승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애태우게 된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왜 그런가요? 몇 달 있으면은 ISD에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전적으로 이제 정부의 이 뭐 책임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진다든가 뭐 다른 어떤 뭐 유리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요.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가고요. 지금 이 ISDS 소송에 정부 측에서 쓴 돈만 해도 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금융이 이겨서 굉장히 좋지만 또 부담감은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를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금융이 이겨서 전반적으로 론스타가 불리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은 소송에서도 이기는 거 아니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들리는 후문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하나은행이 이겼다는 그 결과는 하나은행에선 해피한 것이지만 네. 그 수백 페이지 되는 중재 판정문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어떤 법리를 거쳤는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지 않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론스타가 이것을 하나은행 HSBC에서 넘기려다가 좌초되고 그것을 하나은행에 넘기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불법적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판정을 했는지 그것이 향후에 이와 그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그 관련된 소송에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그 정부의 태도인 것 같은데 아마 향후에 그 내용이 어떤지는 아마 후속 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만약에 정부가 배상금 일부라도 물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5조 원의 지금 배상 금액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1조만 내도 우리가 승소한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제 전망들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두 재판부가 사실 다릅니다. 지금 하나금융 거는 국제상공회의소 소속이고요. 이쪽은 이제 다른 이제 국제투자 분쟁 이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희망적인 얘기는요. 두 재판부가 서로 긴밀하게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일정들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이 판결이 먼저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요번에 이 양쪽의 재판부가 서로 이 일정들을 공유하면서 이걸 지금 뒤로 밀었거든요. 따라서 요번에 나온 이 재판 결과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뭐 작용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짜로 하나 또 돈을 내지 않는 분야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5조인데 1조 정도로 우리가 뭐 끝나면은 그거조차도 승소라는 기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평론가님. 네. 전망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금융은 일단은 정부가 팔라고 매각 명령을 내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맞춰뜨려 가지고 론스타가 팔 것들을 받아가지고 했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판결도 뭐 론스타 증이 어쨌든 결격 사유도 다 본 뭐 그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금융의 이번에 이제 승소는 어느 정도 뭐 예견이 됐는데 정부 문제는 실은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혹시 뭐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지 뭐 지연했는지 여기에 또 이 재판부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게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 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외양카드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했기 때문에 불법 판결이 나왔지만 그러나 또 한 축 정부가 시간을 끌고 지연 매각한 걸 가지고 이제 론스타가 계속해서 제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판결부는 또 어떻게 내릴지는 조금은 장담 못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주권 면제다라고 해서 국가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한미 FTA 속에서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ISD 투자자 국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 한미 FTA에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이 있었는데 한미 FTA로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있었지만 주권 면제 예외로서 ISD 소송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 결과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양호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도 전국에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도 햇볕은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의 경우는 무려 31도까지 올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기다 오존과 자외선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고요. 겨울 동안에 야외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외선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오히려 봄에 피부가 더 쉽게 손상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날도 더운 데다가 대기까지 정체하면서 내일도 오전까지 일부 지역으로는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출근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성 영상을 살펴보시면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수원과 춘천, 대전과 청주 모두 30도까지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매우 크게 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강릉 27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30도, 전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높은 자외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해상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남부지방에 무더위를 달래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해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